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영원한 당원을 외치며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면서 당권 경쟁은 이제 사실상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됐고 나 전 의원 불출마 선언 다음 날인 오늘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습니다. 검찰 출석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행보와 함께 정치 원로 시각에서 오늘은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설 민심이 난방비 폭탄으로 집중된 가운데 여야가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난방비 인상 추이를 정리하고 난방비 아끼는 방법까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아슬아슬 미끌미끌했습니다. 새벽부터 서울에 눈이 쏟아진 가운데 저녁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치워도 쌓이는 눈에 보행로도 찻길도 온통 미끄러웠지만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이른 아침. 새벽부터 내린 눈이 쌓여 골목길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빗자루를 꺼내와 쓸어봐도 쉼없이 내리는 눈이 치운 자리를 금세 다시 덮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 일어나 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행여나 넘어질세라 내리막길에서는 종종 걸음을 쳐야 합니다. 아침에 좀 미리 일어나가지고 눈이 왔나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이제 출근할 때 조금 불편하니까 걱정은 됩니다. 단단히 대비하고 나왔는데도 눈길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다가 아찔한 순간도 맞기도 합니다. 15분 정도 일찍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좀 덜 미끄러지는 신발을 신기도 했습니다. 네. 길이 많이 미끄럽기도 하고 저 앞에서 좀 넘어질 뻔하기도 했거든요.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 길이 더욱 미끄러워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사실 저희 근처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되게 많아요. 보면 언덕이나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얼어 있으면 미끄러운 게 가장 걱정되는 거죠, 저는. 서울시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인력 9천여 명과 제설차 1,300여 대를 투입해 눈을 치우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좁히는 집중 배차 시간도 버스와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30분씩 연장됐습니다. 물론 굵은 눈발에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곳곳에서 빙판길이 생겨나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선 차들이 더딘 속도로 운행해야 했지만 눈 소식에 부지런히 움직인 시민들 덕분에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출근길 대란은 없었지만 새벽 시간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고 미끄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YTN으로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과 아침 상황 직접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도심 도로입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 위로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데요. 차선은 물론이고 노란색 중앙선조차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하 9도에 가까운 날씨 속에 도로 위로 내린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사고도 속출했는데 다른 영상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1차로를 달리던 택시 한 대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여파로 도로 한복판으로 튕겨나갑니다. 새벽 5시 40분쯤 서울 강변북로 성수대교 근처 상황입니다. 택시기사 한 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경찰은 눈길에 차선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로 한쪽에 차량 한 대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근처인데 오전 9시 20분쯤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뒤집힌 겁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다쳤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 상황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운전자를 따로 입건하진 않았습니다. 네, 서울은 대설주의보가 해제됐지만 내륙 곳곳에 아직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을 이루거나 도로 살얼음이 생길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눈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서울은 눈이 그친 것 같고요. 지금 주의가 필요한 곳들은 어디입니까?
네, 경기 남부와 충남 지방입니다. 이 지역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서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경부선 오산 부근입니다. 여전히 약한 눈이 내리면서 도로 곳곳이 젖어 있습니다. 흐린 하늘에 눈이 이어지면서 시정도 무척 뿌연 모습인데요. 전조등을 켜고 앞차와의 간격을 평소 2배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 천안 부근인데요. 이 지역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충남 지역은 이미 10cm 안팎의 눈이 내린 곳이 많아서 도로 주변으로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인 모습이고요. 눈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서 미끄럼 사고 가능성도 무척 큽니다. 서해안선 송악 부근 역시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젖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살얼음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 부근 지나실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절반 이상 줄여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눈이 꽤 오래 내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더 내리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주로 충청 이남 지방으로 눈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부, 전북 지역에 최고 7cm, 제주 산간으로도 내일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 내리는 산발적인 눈은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다만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내린 눈이 그대로 도로에 쌓이거나 얼면서 빙판길 우려가 무척 큽니다. 퇴근길에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춤했던 북극 한파는 밤사이 다시 강해져 주말인 모레까지 이틀 정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9도, 모레는 영하 12도로 예년보다 추운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파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스비 폭탄을 맞은 가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통 분야로 이 가스비 인상 여파가 번지고 있습니다. 네, 전남 목포에선 버스 운행이 가스 연료비 체납으로 한 달 넘게 중단됐고 LPG 차량 판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고지에 덩그러니 세워진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들. 시민들은 한 달 넘게 버스 대신 택시나 자가용, 비상 수송 차량을 타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이 폭등하자 버스 업체들이 연료비를 연체한 게 원인입니다. 태원역의 유진 운수의 가스 연료비 미납으로 시내버스가 2022년 12월 12일부터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파가 겹쳤고 고유가 시대에 틈새 상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던 LPG 차도 가스비 인상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LPG 차는 지난 2008년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3.8%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말엔 절반 수준인 7.5%로 급감했습니다. 153만 대까지 늘어난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 친환경차가 올해 LPG차 대수를 역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말 LPG 신차 판매량과 신차 중 LPG 차량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할 때 급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가스 요금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수출이 묶이면서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567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고 올해 1월 1일부터 20일까지도 1년 전보다 14.1% 늘었습니다. 가스비 인상이 민생 문제로 떠오르자 일단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을 적용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청구된 요금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교통 분야로도 번진 가스비. 이렇게 가스값이 오른 데다가 한파까지 겹치면서 난방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네, 그럼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유튜버 맥가이버 보일러 임성수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관련 업종에서 20년 넘게 일해 오셨다고요? 네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이 시청자분들께 좀 유익할 것 같은데 한 가지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정마다 난방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개별 난방, 지역 난방, 중앙 난방 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개별 난방은 각 집집마다 이제 보일러,
가스 보일러든 기름 보일러든 뭐 전기 보일러든 네. 보일러가 이제 각각 있는 게 개별 난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난방은 이제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게 이제 지역 난방이고, 이제 중앙 난방은 각 세대의 아파트 단지 지하에 난방 시설을 갖추고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게 이제 중앙 난방 방식입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난방 형태는 어떤 겁니까? 이 셋 중에? 셋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개별 난방 방식입니다. 예. 이 난방 방식에 따라서도 난방비는 또 다르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일단은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고, 이제 이 지역 난방이나 그 중앙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지하실이나 또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보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요금들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 난방 방식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네네. 개별 난방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런 난방 방식보다 평수나 단열 상태가 좀 난방비를 좌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평수가 크면 클수록 네. 난방비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단열 상태, 이제 그리고 또 온수 사용량에 따라서 이제 가스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네, 평수는 이해가 되는데 단열 상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단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각 집의 샤시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집의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 뭐 꼭대기 집이라든가 1층 집, 근데 그런 데는 단열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 같은 온도, 실내 온도를 설정하더라도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창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워낙 난방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커뮤니티 통해서는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게 외출 모드거든요. 이게 외출로 돌려놓는 게 실제로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외출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네. 외출 모드보다는 적정 온도, 사용하는 온도보다 약 1도에서 2도 정도 이렇게 설정 온도를 내려놓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이득이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외출이나 또는 반복 타이머를 사용해서 방바닥 식지 않게끔, 어느 정도 식지 않게끔 유지하는 게 훨씬 더 가스비가 적게 나옵니다. 네, 사실 개별 난방인지 지역 난방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사용하는 온도보다 한 1, 2도 정도 낮게 해놓고 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 이유가 음. 그 지역 난방 같은 경우는 방바닥으로 공급되는 난방수 온도가 60도 정도로 좀 낮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80도 정도로 약 20도 정도 높기 때문에 그런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타이머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반복 난방하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반복 난방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분 돌고 몇 시간 쉬고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일러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복 난방을 하게 되면 보통 뭐 15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또 15분 가동하고 4시간 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시키면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난방을 내가 켰을 때 적정 온도에 올라오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요게 바로 개별 난방에 적용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요즘에 간헐 난방이라고도 있더라고요. 내가 쓸 때만 그 난방을 돌리는 건데 이런 방법들도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제 간헐적 난방은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간헐적 난방을 하더라도 물론 뭐 가스비가 조금 적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 한파 시에 예. 동파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파 우려가 있을 때는 오히려 외출 모드든 아니면은 평소 쓰는 그 온도보다 좀 낮게 해서라도 계속 켜두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이런 또 상식도 있습니다. 난방할 때 가습기를 같이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습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가습기를 작동시키면 적정 습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설정을 했을 때 실내 온도에 좀 빨리 도달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적정 온도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2도에서 3도 정도 내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높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게 뭐 5도에서 6도 정도를 더 높여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2도에서 3도 정도를 높여서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러니까 보일러 난방의 가장 적정 온도라고 한다면 몇 도 정도가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한겨울철에는 약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아마 가장 적정한 온도로 생각이 되고요. 네. 예. 온도 설정을 뭐 5도, 6도 이렇게 더 높게 한다 그래서 더 빨리 난방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보일러가 가동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가스비가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각자의 체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보일러 온도는 식구끼리 좀 의견 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님 말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외출 모드보다는 지역 난방의 경우는 1, 2도 이상 좀 낮춰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좀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수도꼭지 잠금을 냉수 방향으로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저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요. 네. 이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냉수로 놓든 온수로 놓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단 사용을 하실 때 이제 개별 난방 같은 경우는 온수 방향으로 온수를 켜면 네. 물을 켜면 그때 보일러가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제 습관을 항상 냉수 방향으로 놓고 쓰는 습관만 들이면은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 집의 그 난방 방식이 뭐냐에 따라서도 이렇게 절약하는 방법들도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긴 한데, 온수를 쓸 때 절약하는 방법도 혹시 따로 있습니까? 뭐 비슷한 시간에 한꺼번에 쓴다든지, 아니면 뭐 덜어놓고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온수를 사용을 하면서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그 보일러마다 또는 이제 그 온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수 온도를 높게 놓고 낮게 놓고. 예. 이제 보통 온수 온도를 높게 놓고 그 물을 섞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온수 온도를 좀 낮게 놓고 꼭지를 끝까지 돌려서 쓰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온수 온도의 적정 온도도 혹시 있을까요? 그 온도는 이제 집집마다 수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적정 온도는 한겨울철에는 약 50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겨울엔 한 50도 정도. 유튜버 맥가이버 임성수 대표와 함께 난방비 절약 방법을 하나씩 여쭤보고 있는데, 혹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지금 저희가 한 질문 중에 빠진 게 있을까요? 거의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요즘에는 그 난방비 절약한다고 집 안에서 뭐 텐트를 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샤시도 조금 뭐 이중 샤시 중에서 잠가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앞서 난방에서 단열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단열 방법들 중에 혹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없을까요? 일단 단열이 취약한 부분이 보통은 샤시 부분이 많습니다. 예. 샤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이렇게 잠궈 놓으라는 것도 이렇게 잠그게 되면 이제 이 샤시하고 샤시 틀과 물리는 부분이 이렇게 딱 맞게 되면 이제 이 바람이 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효과적인 방법은 그 뽁뽁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뽁뽁이가 맞나요? 그걸로 이렇게 딱 붙일 때 샤시 틀까지 같이 붙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혹시 난방비 관련 전문가로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혹시?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난방비 절약, 지금 난방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저희가 이런 대표님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만,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좀 고민이 병행이 돼야겠죠. 네, 임성수 유튜버 맥가이버 대표와 함께 오늘 난방비 절약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정부의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로 확대합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얼어붙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건데, 대통령실은 지난 몇 년 동안 가격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정부의 지원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160만 가구의 가스 요금이 기존의 최대 3만 6천 원 할인에서 2배 늘어난 최대 7만 2천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가스공사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2배 더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생계, 의료, 교육,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대해서도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화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두 가지 모두 12월에서 3, 4월까지 동절기를 포괄하는 금액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난방비 폭등 원인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이 원인 진단도 했다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에 여파다. 여야의 책임론이 뜨거운데요. 대통령실은 최근 몇 년간 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억제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까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도 전년 대비 2배에서 4배까지 주택용 가스요금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23에서 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취약계층 지원을 늘린 정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늘리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와 필요성, 재정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향후 에너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몇 년 동안 가격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고 에너지 구조를 고효율로 바꿔야 하는 과제도 있다면서 이 부분과 국민 부담의 균형을 잡는 게 어렵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는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국민도 감내할 부분은 같이 노력하자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7조 2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제안한 뒤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정부가 대책 마련을 충분히 못하고서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 남 탓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미래에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서민들 발등에 떨어진 불, 이 난방비 폭탄이 정치권에서도 최대 화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제때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 모든 부담이 현 정부로 전가됐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이 익히 예상됐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남 탓만 한다고 반박합니다. 여야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사실 전쟁이나 또는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5년간 난방비 추이는 어땠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 난방에 주로 쓰이는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3.8% 올랐고 그리고 2020년 7월엔 평균 10.7% 인하됐습니다. 당시 유가 하락에 따라 천연가스 원료비도 함께 떨어져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도시가스 요금은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3월까지 쭉 동결됐는데요. 코로나19란 사태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 서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자제했습니다. 다만 이 시기 유럽발 에너지 위기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면서 세계 각국은 속속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수입 가격은 지난해 재작년 대비 무려 128% 급상승했고 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67억 달러, 약 70조 원으로 전년 대비 84.4% 수직 상승했습니다. 해외에서 가스를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으니 가스 연료금 인상을 피할 수 없었겠죠. 작년 3월 대선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2번, 윤석열 정부에서 2번, 총 4차례 인상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말기인 4월과 5월 총 1.66원 올랐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7월과 10월엔 총 3.81원 올랐습니다. 전부 합치면 1년 새 소매 가격 기준 가스 요금은 38.4%, 지역 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은 37.8% 인상된 겁니다. 여기에 온풍기, 전기장판 등 난방기기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도 42년 만에 최고 인상폭을 기록해 한겨울 난방비 부담이 서민 살림살이엔 그야말로 폭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강 한파와 함께 찾아온 난방비 고지서가 민심을 크게 흔드는 가운데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난방비 대책을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집권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위례 사건 검찰 소환 조사를 이틀 앞두고 전북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남동 관저 만찬 이후 2달 만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함께 식사를 한 건데요. 낮 12시 반쯤부터 1시간 40분가량 이어진 오찬에서 윤 대통령은 주로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투자 유치 성과 등을 강조했다고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선거 불출마나 여당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전당대회 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딴 말씀이 없으셨고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진행 상황들이나 장소들 이런 거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급이 따로 있으셨는지? 전혀 언급이 없었던 걸로 압니다.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많은 당원이 모이는 축제니 꼭 참석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당권 주자들은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후 김무성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전현직 의원들 모임인 마포 포럼에 참석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아침에 인천 경영 포럼에서 강연한 데 이어 오후에는 마포 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 당심을 공략합니다. 두 의원 모두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던 당원들 마음을 붙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두 의원 발언 잇따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보수 정당을 지켜온 영원한 당원 동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영원한 당원 동지로서 해야 될 역할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아마 시간이 저는 필요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마음도 좀 가라앉으시고 할 때 한번 뵈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회의를 열고 예비 경선을 어떻게 치를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본선행 당대표 후보를 4명 안팎으로 압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위례 사건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지방 일정을 떠났죠? 네,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레 검찰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매주 이어온 지역 민심 탐방에 나선 건데요. 민생 우선을 강조하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의 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정읍역에 도착하자마자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은 사필 규정을 믿는다며 이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잠시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수없이 공격당하고 수없이 음해당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 실체가 드러나서 많은 국민들께서 저의 진정성과 또 성과를 인정해 주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북 정읍에 있는 한우 농가와 가축 시장을 방문한 뒤 축산농민 정책 간담회를 열어 고충을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전주로 이동해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지지층 민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도 이 군 당국의 국회 현안 보고도 있었는데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야당은 군 당국이 현안 보고에서 미흡했던 대응을 설명하면서도 책임자 문책 계획은 밝히지 않은 것을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정부의 특징이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나오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나와도 책임 아무도 안 져요.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무책임입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검열 결과를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군의 사기를 고려할 때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검열 결과에 대해서 책임자를 처벌할 생각입니까? 검열 결과에 따라서 책임 소재의 내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작전 수행 결과를 놓고 군인들을 처벌할 경우 군인들은 소신을 못 가지고 자신감과 사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자신이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 구역 침투 가능성을 제기하자 북한 내통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저를 간첩으로 내통했다, 북한과 내통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기한 북한 내통설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확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봐라. 근데 스스로 북한 내통설이다, 간첩으로 몰았다. 야당은 북한 무인기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만큼 경호처장과 국가안보실장을 국방위에 출석시켜서 경호 실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르려면 운영위를 열어야 하는 만큼 이런 요구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으면서 한때 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현안 보고를 국방부 취재기자에게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군이 한 달 동안 진행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를 국회에 보고를 한 건데, 특히 전방에서 무인기 침범을 긴급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초기 상황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특히 어떤 점이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군은 북한 무인기 작전 수행 체계인 두루미를 무인기가 침범한 지 무려 1시간 반이 지나서 뒤늦게 발령했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검열 결과 당시 북한 무인기 침범 상황이 1군단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상황 전파와 평가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1군단이 지작사로 상황을 전달하면서 작전 전파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고속 상황 전파 체계, 또 군사 통합 정보 처리 체계 밈스 등을 가동하지 않고 유선 전화로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러면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실무자가 북한 무인기 침범을 긴급 상황이 아닌 수시 보고 대상으로 판단하면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기술적 한계로 초기 상황 판단을 대부분 장비 운영자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합참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레이더에 민간 항공기와 셋대, 드론 등 하루 평균 수천 개의 항적이 포착돼서 대응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제때 탐지가 어렵고, 또 사거리와 민간 피해 등을 고려하면 단거리 방공무기에 의한 타격도 어렵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합동훈련 강화와 비물리적 타격체계 보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에는 기존에 드러났던 문제점 이외에 구체적인 징계 대상과 절차 등의 문책 계획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은 상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엔사는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는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 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다만 이에 대항해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MDL 이북 북한 영공으로 무인기를 진입시킨 것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2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인데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6%로 다행히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기준금리를 4.2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도 금리 인상 기조에 동참하면서 세계 경제는 급격한 둔화 흐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 경제의 핵심인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국내 수출은 전분기보다 5.8%나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등의 영향으로 내수마저 주춤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 역성장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지난 2020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주요국가 IT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서 수출이 큰 폭 감소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성장을 견인했던 민간 소비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수출입 비중이 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역성장 폭이 작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전체 성장률은 2.6%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올해 1분기엔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올해 1, 4분기의 경우 기저효과, 중국 경제 리오프닝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과 공공투자, 민간 사업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다는 전략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형 손해보험 5개사가 물가에 따른 경제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다음 달 말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내립니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다음 달 25일에서 27일부터 보험료를 2에서 2.5% 인하할 예정입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일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 내렸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둔화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내려 4주째 낙폭이 감소했습니다. 매수세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지만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와 세제 감면 발표 이후 집주인들의 급급 매물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금리 인상 여파와 역전세난 심화로 지난달 주택 월세 비중은 7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서울 주택 임대 물건 가운데 월세 비중은 57%로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기준 월세 비중도 54.6%로 한 달 사이 2.2%포인트 올랐습니다.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택 거래가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기존 집 처분 기한이 새집 완공일부터 3년 이내로 1년 연장됩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기존 집을 일정 기한 안에 팔아야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원칙에 예외도 있습니다. 분양받은 집에 실제로 입주한다면 기존 집 처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새 집 완공일부터 2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됐는데 정부가 이 특례 기준을 완화해 3년 이내로 1년 연장했습니다. 기존 집이 재건축, 재개발되는 동안 머무를 새 집을 산 경우에도 이 같은 비과세 혜택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택거래 부진으로 기존 집 처분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겁니다.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이번 조치도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어 금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낮아집니다. 세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데 물리는 중과 누진세율 대신 기본 누진세율만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절반 가까이 내리게 되면 이들 법인의 세부담은 400억 원 남짓 줄어듭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적용되려면 야당 협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아까 국회 연결해서 조성호 기자와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3월 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검찰 출석을 이틀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분위기까지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물론 이 의원님께 당원 80조 얘기를 바로 여쭤보고 싶습니다만 잠시 뒤에 아껴놨다가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질문 드리기로 하고 먼저 오찬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불출마 선언한 다음 날 지도부랑 만난 만큼 나경원 이름이 나올까? 전당대회 얘기는 어디까지 할까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전당대회 참석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네. 이제 전당대회가 또 후보 등록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네. 뭐 지금쯤 여당 지도부 불러서 오찬 간담회를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죠. 당연하고. 네. 또 뭐 전당대회 참석하는 거는 전임 대통령도 다 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했고 박근혜 네. 대통령도 했고 다 전당대회 참석했으니까 그것도 뭐 별스러운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아쉬운 거는 네. 이번에 그 중동 가서 나름대로 성과를 올리고 왔잖아요. 예. 그럼 올리고 오면 귀국하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귀국 보고회 겸 귀국 설명회를 하거든요. 되게 여당의 대표나 야당의 대표는 또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단을 부르든지 뭐 정의당도 그 국회 의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사인데 이번에 외국 갔다 와고 오늘 벌써 한 일주일 되지 않았나요? 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나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초청해서 귀국 간담회나 설명회를 안 한 거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저걸 먼저 하고 여당 지도부 불러서 전당대회 이야기를 뭐 들어보든지 거기서 뭐 전당대회 이야기를 대통령이 할 일이 이야기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전당대회 준비 상황 보고 듣는 거지. 거기서 뭐 특정인을 거론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냥 네. 여당이 준비한 전당대회 준비 일정만 보고 듣는 거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대통령이 무슨 특별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전당대회 내가 참석하겠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근데 그것보다 더 급한 거는 여당 전당대회보다 더 급한 거는 외국 갔다 와서 귀국 설명회나 귀국 보고회를 여야 지도부를 만나서 하는 것이 빠진 거. 그러고 여당 지도부만 부르는 거. 이건 우리가 보기에도 같은 편이 보기에도 조금 약간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그렇고 또 국정과제 원활한 또 이행을 위해선 제1야당이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그 정말 대선 직후부터 여기 YTN에서 그 저도 물론 그랬고 이재호 고문께서도 하시고 그랬는데 뭐 아예 듣지를 않네요 대통령이. 또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신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났지만 야당이 배제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국정의 한 파트너인 야당의 그런 그 대통령의 면담 또는 같이 의논을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진언할 수 있는데 한마디 안 하고 부르기만 하면 가서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좋은 얘기하고 웃음꽃 피면 바로 보는 국민들은 즐겁겠습니까? 또는 편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거나 또는 국민의힘의 소속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가장 일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겠습니까? 극단적인 대립, 정치적 대립, 양극화, 그로 인한 진영 논리 이것이 도저히 적합점이 없고 툭하면 그냥 쌈질하고 당원들끼리도 싸우고 지지자들끼리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상대에 대해서 자기네들에 대해서 옹호하면 배신자라고 하고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상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잘하는 거라고 이런 우리 사회의 현재의 풍조에 비춰보면 대통령으로서는 통합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1차적 주 임무가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소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음이 없고 끝까지 내년 총선까지 이 대결 구도로 가겠다.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리고 야당이 발목 잡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총선 때 야당의 발목 또 이런 것들을 심판해달라. 이런 정략적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좀 답답한 거는 대개 이제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대통령도 그러고 여당도 그러고 뭐 민생의 여야가 어디 있느냐, 안보의 여야가 어디 있느냐, 외교의 뭐 여야가 어디 있느냐 국격을 높이는데 말은 늘 이렇게 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려면 이 좀 야당과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정 현안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당도 국가 이익을 생각해서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야당과 협치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당 지도부를 만난 일이 없잖아요. 야당 원내대표단도 만난 일이 없고 야당의 상임위원장도 만난 일이 없고 야당의 대표도 만난 일이 없고 실제로 협치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뭐 말할 때는 뭐 여야가 뭐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습니까? 뭐 협조해야지 뭐 국정 운영에 협조해 달라 뭐 이렇게 말은 협조해 달라 그러면서 행동은 전혀
협조받을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좀 사람들이 좀 별난 사람들인가. 이것도 참 우리가 정치를 해봤지만은 네.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야당이 일단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네. 또 설사 다수가 아니라도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되고 대통령이 당선된 그 순간에 일단 국정 운영에서는 여야를 초월해서 네. 여당의 기반을 두지만은 여야를 초월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 제껴버리고 여당만 갖고 밤낮주야 네. 이렇게 했으면 아까 네. 대담 시작하실 때 고모님께서 같은 편인 내가 봐도라는 말씀하셨는데 같은 편인 이재호 고모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나경원 전 의원 얘기는 오늘 오찬자리에서 안 나왔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모님께서 나 전 의원의 정치적 한계를 언급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온 과정을 좀 정리해보면 나경원 전 의원 대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후 해임 국면을 맞았고 불출마까지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니 저는 대통령이 그 당대표의 그 경선에 깊게 관여하고 또 당 전체가 윤심 경쟁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정의롭지 못한 불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정치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은 불이한 상태에 대해서 대항해서 뜯어고쳐서 바로잡아야 될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야말로 서슬퍼런 윤석열 대통령 그런 위세에 눌려가지고 뭐 말은 뭐 고민하고 있니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실제로는 출구 전략 안 나갈 이거 내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국민들 보기도 좀 부끄럽잖아요. 지지자들 보기도 부끄러울 테고 그러니까 저 이런저런 저기를 핑계를 대면서 뭐 용감하게 불출마한다는데 용감하게 불출마한다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는 그 말이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용감했으면 나가야죠. 용감하지 않고 서슬퍼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눌려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서 불이한 상태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무릎 꿇었다. 그럼 국민이 어떻게 신뢰 보내겠습니까? 네, 용감하게 내려놓은 나 전 의원의 결정엔 윤 대통령의 어떤 관계를 많이 고려한 듯 보이긴 하는데 어제 이 불출마 선언문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들어보시죠. 불출마는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심기는 상당히 많이 건드렸다고 봐야죠. 얼마나 기분이 아프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은 군주로서 지금 가짜 엄마한테 그 애는 그쪽 거다 지금 이렇게 그 판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짜 엄마가 윤핵관 어리석은 솔로몬이다 이거죠.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이 난데 저 어리석게도 날 모르고 저쪽에 가짜 엄마 하고 저렇게 그쪽 편을 들어서 저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버린 것. 윤핵관한테 놀아나는. 일단 나 전 의원이 한 발언, 솔로몬의 재판을 언급한 부분은 준비한 발언은 아니었고 기자회견 끝나고 기자들 질문에서 나온 답변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저거는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건 뜬금없는 이야기고 그 내용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을 동시에 친 거죠. 그런 사람은 가짜 엄마고 난 진짜 엄마다 이런. 그럼 그런 계산이 좀 포함된 발언일까요? 뭐 머리 좋은 분이니까 뭐 순간적으로 계산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번에 그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결정, 뭐 본인이 불출마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거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 첫째 원인은 나의 원인데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만두면 뭐 고양이 그만두면 되는 거지 무슨 짜들을 기자회견까지 하고 요런 복잡하게 온갖 거룩한 말씀 다 모아갖고 하고 그래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 나 그만두겠으면 하면 되는 거지. 네. 예?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은 본인이 했잖아요.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갖고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처신을 잘못해서 일어난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과 윤핵관들인데 여당이 다 떠넘겨 뿌리는 거잖아요. 이 기자회견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고 또 정말로 그만두는 거는 그만두면 되는 거지. 그거 뭐 용기가 필요했어요. 나는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나 초선 의원들이 50명 연반장 돌리고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난 나가겠다. 난 당을 위해서 또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난 출마한다. 이렇게 버티고 나가면 나경원 진짜 보기보다 깡다고 있네. 저런 사람들에게 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그러면 당심도 바꿀 수가 있고 한나라당의 분위기도 바꾸는 거죠. 무조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뭐 윤심만 바라보고 예의하고 굽실굽실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 깡단 있는 여성이네. 아이고 뭐 저 정도면 뭐 대표도 되겠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것이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대통령실을 위해서나 좋은 건데 이건 뭐 며칠을 고민하다가 뭐 대통령실에도 인심 안 옳고 당에도 인심 안 옳고 막 이번에 그만두자 이렇게 결정하는데 그러면 조용히 그만두든지 또 무슨 퇴임 기자회견을 거룩하게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냥 당도 치고 대통령도 치고 다 치고 그만두는 게 되어버리니까 듣는 사람들은 좀 찜찜하지. 당도 치고 대통령도 치는 격이 되었다. 그렇게 기자회견이 잠깐만 정리하면 그러면 어쨌든 구도가 나 전 의원이 빠지면서 양자 대결 구도가 사실상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원한 당원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나 전 의원이 그 표심은 어디로 갈지까지 포함해서 질문 드리면요. 우선 이제 저 유인태 사무총장의 저 말은 저 해석은 뭐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도 치고 뭐 윤핵관도 치고 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뭐 자애로운 엄마의 심정이다 뭐 이런 건 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유인태 사무총장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저렇게 한 것 같아요. 저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은 군주다. 저 윤핵관은 가짜 엄마다. 저건 제가 볼 땐 유인태 사무총장님의 아주 그 지혜로운 표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인태 전 총장이 하고 싶었던 말을 나 전 의원을 연결고리로 해서 했다. 뭐 그렇게도 해석되는데 그 선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결국 그 불출마 선언문이 대통령도 치고 윤핵관도 치고 여당 지도부도 치고 여당 초선도 다 친 게 되는 게 그 끝무대 이런 게 있잖아요. 끝 구절에 보면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 대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대개 그냥 성공을 바란다. 그러지 성공 앞에 뭐 진정한이라는 이런 수식어는 관여는 안 붙이거든. 대개 윤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근데 그 앞에 진정한 성공을 바란다 하는 거는 우리 국어학으로 좀 볼 때는 좀 속이 좀 뒤틀린 거지. 좀 삐딱한 거지. 진정하지 않는 성공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웬만하게 해갖고는 성공을 안 본다 막 이런 이야기지. 진정한 성공. 그러니까 어쨌든 그만두면서 그러고 부스를 만든 거예요 또. 그냥 저는 뭐 이번에는 여의치 않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걸 뭐 길게 그냥 중언부언하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이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는데 그나저나 뭐 그만둔 사람 갖고 길게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그만두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 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지금의 풍조, 수준, 문화는 윤심 재롱떨기에 벗어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당대표 나선 사람들도 똑같고 당원들도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진정 당을 아끼고 당의 진정한 길을 가는데 그 뜻이 있는 당원들은 이번에 아마 많이들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김기현 저 의원한테 유리하겠죠. 유리할 제가 볼 것이다. 때는 지금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풍조는 윤심에 대한 재롱떨기. 의원님께서는 윤심에 대한 재롱떨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슷한 분위기는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표현은 다릅니다만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의 선거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단합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로지 대통령이 나를 좋아하고 나만이 대통령과 잘할 수 있다.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좀 우습잖아요. 특정 후보를 위한 전당대회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전당대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런 전당대회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지명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부작용 정도로 이제 요약하셨습니다만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차라리 대표를 지명해라까지 의견이 나왔는데 아까 대통령이 전당대회 참석하겠다는 얘기까지 오차는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여당의 분위기는 지금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보면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네. 뭔가 좀 석연찮죠. 좀 깔끔하지 않고 또 나 의원이 그만두면서까지 좀 이게 불을 질러 갖고 이게 뭔가 석연치 않는데 저래 되면 결국은 이제 김기현, 안철수, 김기현 두 사람이 이제 결승전에 가서 붙으면 네. 알 수 없을 거예요. 이게 한 80만이 그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영남표는 김기현 쪽으로 몰리겠죠. 근데 수도권 표는 안철수 쪽으로 몰릴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런 거죠. 그 눈치 잘 보는 당원들이라든지 뭐 원래 또 여당이 또 대통령 눈치를 보고 또 사는 다이니까 뭐 기침만 해도 어느 쪽으로 보고 기침하냐 정도로 생각할 사람들이니까 저래 되면 그야말로 용산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그런 당원들은 김기현 후보 쪽으로 몰리겠지만은 네. 근데 이건 뭐 너무하지 않냐. 이 당이 이래갖고 내년 총선 치르겠냐 이거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은 아마 김기현, 안철수 두 사람이 대결한다면 안철수 쪽으로 몰리겠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몰리진 않고 네.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는 좀 분산되겠죠. 분산되지만 영남표, 수도권표가 갈릴 그렇습니다. 수 있을 것이다. 갈리는데 네. 당의 분위기는 이렇게 되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도 전당대회가 축제니까 나도 참석하겠다 하는 거는 뭐 관례 다 대통령들이 전에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참석했으니까 관례긴 하지만은 네. 이러한 당이 좀 뒤숭숭한 분위기를 대통령이 참석해서 좀 가라앉히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을 거예요. 가라앉혀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이 지금 국민의힘의 본질이 윤심 재롱 떨기 뭐 정말 아주 일그러지고 삐뚤어진 정치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국민의힘의 본질이 전당대회를 뭐 거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느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는 건 저 중세시대 때 그 제왕 대관식에 교황이 네. 가서 이렇게 관을 올려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를 누리고 싶으셔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통합에 앞장서는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가서 뭐 축사하고 덕담 주고 하는 거는 보기 좋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대통령 스스로도 통합이 아니라 아주 반협치, 반통합의 길을 걷는 그렇게 선택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가 윤심 재롱 떨기에 급급한 그런 네. 거로 전락되어 있는 것에 가 있는 그것에 가서 축사를 하고 덕담을 나눈다 한들 저는 민주당이 저거 보고 배울 게 걱정됩니다. 분명히 민주당도 저거 보고 배울 가능성이 네. 높은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 민주당이나 하여튼 뭐 지난 저희들이 정권 잡았을 때 그 별로 잘하지 못한 모습들을 네. 오히려 반면교사에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더 그냥 더 기승을 부려요. 네, 민주당이 배울까봐. 네. 민주당이야 굳이 국민이 뭐 안 배워도 뭐 더 개판으로 잘 치니까 그건 뭐 말할 거 없지만 아니, 저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닙니다. 예, 이번에 이 참 나 의원이 그만두면서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는데 예. 저렇게 그만두니까 당원들이나 국민들 생각에 이번에 국민님 전당대회는 완전히 지금 뭐 윤심 재롱떨기라 그러셨는데 이거 완전히 용산에서 좌지우지하는 거구나. 이건 뭐 대통령대 잘못 보이면 뭐 대표 출마도 못하네. 이런 분위기가 딱 확산돼 버렸잖아요.
당원들에게도 그러고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뭐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건가 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니까 네. 김기현 안철수 양자 대결은 좋은데 이 뒤끝이 이게 좀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축제 분위기로 가기는 좀 네. 틀리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일사불란한 그 여당을 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체제 가지고 야당은 계속 이제 야당과 싸우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해서 야당은 발목 잡기 하는 집단으로 몰아버리고 그리고 내년 총선을 임하려는 아주 그렇죠. 계산 정략적 계산이 있는 것 그게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정치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검찰의 문화를 벗어나지는 못한 거지. 네. 요 대목에서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제가 끼어들기가 쉽지 그래서, 않은데 뭐. 질문거리가 많이 남아서 뭐 제가 잠시 끼어들겠습니다. 사실 누가 더 잘하느냐를 좀 비교하는 날이 와야 될 텐데 여전히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지금 뭐 모레 검찰 출석 앞두고 있고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니까 같이 가자 이런 함께 갑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 이상민 의원께서는 당원 제80조를 언급하시면서 기소되면 당직자는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당원에 그 조항을 둔 이유가 있거든요. 예. 말하자면 전에는 기소가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네. 당직을 물러나도록 했고 규정이 되어 있었고 또 그렇게 물러나는 게 정치의 금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수사의 대상이 되면 공천에서도 배제가 되고요. 네. 공천 줬다가도 철회를 하고 그것이 아마 뭐 저희 민주당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마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 오고 있었고 예.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사를 받으면 당직을 물러난다. 근데 지난번에는 이제 기소하는 걸로 바꿨죠. 예. 어쨌든 기소가 되면 당직을 물러나도록 하는 취지는 그 정도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 공적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까지 된 마당에는 당직을 수행하는 건 당에 엄청난 타격과 손실을 입힌다. 그래서 그거를 무고함을 밝히고 난 다음에 네. 복귀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을 하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직 그렇기 이제 영장 때문에 청구가 안 된 시점에서 아, 당내에선 그러면요. 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 그 측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님 얘기가 조금 반대 목소리다 보니 부각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당원 단계에 둔 취지 정신을 저는 누구라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연히 그 수사의 대상만 돼도 네. 공천 배제, 예를 들어서 총선에 공천을 받다든가 지방선거에 공천 받으면 다 철회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기소 시 대표직,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검찰에 출두해야 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질문 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언급한 거는 이거와 좀 맞물려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정진석 네.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우리 당이 조금 자정 기능을 발휘를 하고 예. 조금 올바른 길로 가고 당원대로 좀 해보려고 해도 고춧가루 부리는 격입니다. 말하자면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네. 저를 역성드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에 이제 이간질을 좀 속된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심지어는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배신자다, 동지는 뭐 함께 가야 되고 네.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단순한 계모임이거나 산악회가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공당이고 정당이고 또 제1당으로서의 책무가 있고 그러면 건강성을 유지해야 되고 국민의 시선에서 우리 내부의 적과 동지, 아군, 뭐 상대 뭐 이런 주적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어떤 게 당당하고 떳떳한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정해진 당원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뭐 제가 뭐 남이당 이야기에 뭐 감나라 판나라 할 형편이 못 되지 너나 잘해라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도 뭐 썩 잘 못하면서 민주당 이야기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입장이 못 되지만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개인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면 일단
그 적을 내려놓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여든 야든 상식이고,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일단 대표적인 내려놓고 재판받고 무혐의 되면 복귀한다 하는 거는 그건 지극히 정치권의 상식입니다. 그게 뭐 그러면 두 분 모두 기소까지는 좀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소 당원에 있는데 기소되면 뭐 그거는 뭐 이상민 의원께서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그건 일반적인 상식인 거고,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한 건 이런 거죠. 여당이 잘 못하면 야당이 잘하니까 뭐 야당을 보고 좀 힘을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당이 잘 못해도 그걸 야당 보고 기대 걸 수도 없고, 야당이 잘못하면 여당이라도 잘해야 뭐 야당 저렇게 못해도 여당이 잘하니까 뭐 여당 보고 좀 기대를 걸지만 또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당이 잘하고 야당이 못하거나 야당이 잘하고 여당이 못하거나 이게 뭐 어느 게 하나라도 잘해야 되는데 둘이 똑같이 못하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정치가 엉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뭐 어떤 사람이 나는 이재명과 뭐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치 공동체면 같이 재판받으러 가야지, 같이 수사받아야지,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 수사로 할 그런 입장이 아니고,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냉정해야죠. 사태의 본질이 어디냐, 냉정해갖고 이게 이재명 대표 혼자 대응할 건 혼자 대응하게 하고, 당과 관련되거나 민주당과 관련돼서 벌어진 일이라면 야당이 총체적으로 나서야죠. 그렇지 않는 거를 저렇게 억지를 쓰면 결국은 정쟁밖에 안 되죠. 이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적 의혹에 대한 대응은 냉정하게 아주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법률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속은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면 아주 소모적인 정쟁으로 끝없이 치닫게 되고 결국 민주당한테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 공방 가면 국민들이 보실 때는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결국 민주당 상당히 의혹된다. 그 민주당 당대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의심되는데, 이런 게 민주당한테는 크게 불리한 상황인데, 왜 어쩌면 검찰이 또는 국민의힘 집권 세력이 파놓은 함정에 또는 유인하는 그 덫에 빨려들을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시로 대마를 피우거나 판매한 재벌가 3세와 유학생, 또 연예인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심지어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태교 여행을 다니며 대마를 피우기도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 한 감귤밭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성인 가슴팍까지 올 정도로 큰 대마나무가 감귤나무 사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3인조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 가수 안모 씨가 키우던 대마입니다. 안 씨는 미성년 자녀가 함께 지내는 집안에서 버젓이 대마를 피우고 아예 재배 장비까지 갖춰놨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한 남성이 탔다가 내립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인 홍모 씨로 차 안에서 대마를 거래하고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이렇게 대마를 흡연하거나 유통한 재벌가 3세들과 유학생, 연예인 등 20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엔 홍 씨로부터 대마를 사들인 범효성가 3세 조모 씨와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 씨, 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 아들은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해외로 태교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대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대마 알선책 김모 씨에 대한 보안 수사에 나서 메시지와 성금 명세, 우편물 등을 추적한 끝에 김 씨의 알선으로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한 이들을 줄줄이 적발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끊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재벌, 중견기업 2, 3세, 전 고위공직자 자녀,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 자신들만이 공급선을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홍 씨 등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 등 3명은 지명수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한국타이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법인과 이를 주도한 임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범이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현범 회장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는데 시간을 번 검찰은 배임 등 혐의까지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타이어 법인과 구매 담당 임원 정모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이른바 신단가 정책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런 부당 지원으로 계열사 지분 절반을 가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막대한 배당을 챙겼다며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어 검찰 요청에 따라 정 씨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추가 고발했습니다. MKT의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하는데 이는 주요 경쟁사 대비 약 12.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은 이제 조 회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시효는 애초 이달 말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기소되면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 회장의 공소시효 역시 관련 법에 따라 정지됐습니다. 검찰로선 시간을 벌게 된 셈으로 다른 혐의까지 묶어 한꺼번에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해 말 조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관련 배임 혐의까지 수사망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애초 문제의 계열사를 인수할 때부터 별도 법인을 세워 총수 일가의 지분을 끼워 넣었고 그 결과 한국타이어가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었던 이익을 총수 일가와 나눠 그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렇게 마련된 부당이익이 경영권 승계에 쓰인 것으로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개인 집술이나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사적으로 유용했던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무기수가 1심에서 또 무기징역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이모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짧은 시간에 2명을 살해했고 교도소 수용 중에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교화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국 해킹그룹이 국내 학술기관 홈페이지 12곳을 해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외로 추정되는 해킹 진원지 파악에 나서는 등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중국 해킹그룹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비롯해 12개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한다는 문구가 적힌 페이지로 변조하는 방식으로 해킹했습니다.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유명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와 의사, 골프 선수, 또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병역 면탈을 유도한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이에 가담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 등으로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의사, 골프 선수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해 병역을 감면받게 해주고 대가로 모두 2억 61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반도체 전문기업 전 직원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방에 접속한 뒤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관철동에 있는 2층짜리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손님과 직원 등 6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50대 여성이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안에 있던 배기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피해자가 지금도 일상생활이 어렵고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올해 핵심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강한 의지를 보였던 이민청 설립도 올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 과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업무 보고에선 한국형 제시카법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 대상은 13살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5월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내 옆집에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불안감, 지역 주민분들의 마음에 저희는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추진 과제로 삼았습니다. 3월 안에는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전국 4대 권역을 중심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와 다크웹 전담 수사팀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마약 제조와 유통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엔 전화금융사기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피해가 늘고 있는 전세 사기의 경우 앞서 입법 예고된 대로 집주인의 체납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관제탑 신설도 속도가 날 거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이른바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치되면 예산 낭비 예방과 함께 신속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41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5년 안에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체류 질서 확립도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반법치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도 보고 내용에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이나 공사 방해 같은 조폭식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5년 만에 민법도 전면 손보기로 했습니다. 민법이 개정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경찰의 보안 수사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준칙 정비에 대한 협의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과수 화상병은 배나 사과나무 등에 발생하는 병인데요. 치료제가 없어 한번 걸리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맘때쯤 과수의 이상 징후를 발견해서 제거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잎과 줄기가 검게 변해 죽어가는 배나무. 화상병에 걸린 건데 아직 치료제가 없는 데다 전염성이 강해 즉시 나무를 뿌리째 땅에 묻는 등 제거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전국 740여 농가에서 발생한 뒤 다행히 차츰 줄고 있지만 한 번 걸리면 과수원이 초토화돼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몇십 년에 공을 들인 게 어느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죠. 그게 제일 불안한 거예요. 그다음에 소득이 사라진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농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무줄기가 손상돼 움푹 파이거나 검게 변한 궤양입니다. 과수 화상병의 병원균은 바로 이런 궤양 속에서 겨울을 보낸 뒤 봄에 기온이 오르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매년 이맘때 이런 궤양들을 제거하면 화상병의 발생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궤양을 제거할 때는 전정가위 등 작업도구의 소독을 철저히 해야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2월 궤양 제거와 2, 3, 4월 감염주 우선 제거를 통해서 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확산을 막을 계획입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진단 기술을 활용해서 과수 화상병 발생을 신속히 알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서 화상병의 사전 예찰, 방제, 그리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일원화시켜서 기존보다 40% 이상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는 나무를 모두 땅에 묻고 2년간 가수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반 가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스웨덴에서 열린 집회에서 시위대가 이슬람 경전 쿠란을 불태우자 이슬람권에서 항의 시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튀르키예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독자 행보 움직임도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의 스웨덴 대사관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스웨덴 주재 튀르키예 대사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이 불탄 것을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اليوم خرجت الجماهير بسلمية أمام السفارة السويدية في بغداد ونقول لهم التصعيد آتي أكثر وأكثر إن لم تقدم السفارة اعتذار إلى أبناء جميع الشعب العراقي. 가장 먼저 튀르키예에서 반스웨덴 시위가 벌어졌고 튀르키예 정부는 스웨덴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스웨덴을 성토하는 시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으로 퍼졌습니다. 튀르키예가 막판 변수였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튀르키예는 2월로 예정됐던 스웨덴, 핀란드와의 3자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동반 가입을 추진하던 핀란드에서는 독자 행보의 움직임도 나타납니다. 핀란드는 튀르키예의 요구에 따라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4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2019년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 쿠르드족을 공격한 것을 문제 삼아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나토 가입 비준 조건으로 두 나라의 무기 수출 금지 해제를 요구해왔고 스웨덴은 이미 지난해 9월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핀란드는 여전히 스웨덴과의 동반 가입 입장을 공식 견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는 단독 가입을 위한 행보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과 독일 등 서방이 그동안 지원을 주저해왔던 최신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 발 더 깊숙하게 발을 담그면서 확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력 전차 M1 에이브럼스를 지원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sending 31 Abrams tanks to Ukraine, the equivalent of one Ukrainian battalion. 미국과 독일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확전 가능성을 우려해 탱크 지원을 주저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탱크 지원이 방어용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re is no offensive threat to Russia. If Russian troops return to Russia, they'll be there where they belong. 미국은 올봄 러시아의 총 공세에 맞서 탱크 지원을 결정했다지만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면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nd it's difficult to be able to predict how long this is going to go on, but we have to be prepared.
당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탱크 지원에 고마워하면서도 장거리 미사일과 항공기도 필요하다며 또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Важливо, ми маємо розширювати і нашу співпрацю в артилерії. Ми маємо вийти на постачання літаків для України. 핵 공격 가능성을 내비치는 러시아를 상대로 개전 초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다연장 로켓포 지원도 주저해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에 이어 브래들리 장갑차, 전차까지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촉즉발 위기 상황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커지게 됐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독일 최북단 발트해 연안 도시 킬에서 남부 함부르크로 향하던 열차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이 발생을 해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후 3시쯤 국적 불명의 30대 팔레스타인 남성이 흉기로 승객들을 공격했으며 용의자는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용의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이어서 페이스북도 활동을 중지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2년 만에 복원시키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글로벌 문제 담당인 닉 클래그는 블로그에 우리는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 상황에서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토론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썼습니다. 페이스북은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토트넘이 비아레알의 측면 공격수를 전격 임대 영입했습니다. 득점력을 보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골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손흥민과 주전 경쟁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비아레알 공격수 아르나우트 단주마를 임대 영입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단주마는 주로 왼쪽 측면을 맡는 공격수인데 최근 토트넘의 무뎌진 공격력을 긴급 수혈한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0골을 기록했고 팀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으로도 이끌었는데 돌파와 양발 모두 사용이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현지 언론들은 측면과 중앙 공격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단주마가 최근 부진한 손흥민의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마인츠의 이재성이 경기 시작 2분 만에 헤더로 시즌 3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마인츠는 그러나 도르트문트에 곧바로 동점골을 내주더니 후반 종료 직전 결승골까지 허용해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가짜 부상 논란 속에서 여전히 허벅지에 붕대를 감고 경기에 나선 조코비치의 경기력은 완벽했습니다. 세계 랭킹 6위 러시아의 루블요프를 2시간 만에 3대0으로 완파하고 호주 오픈 26연승과 함께 4강에 오르며 코트를 찾은 어머니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Happy birthday to my mother. It was yesterday. So my mom is here. Love you, mom. Happy birthday to you. 결승 길목에서 세계 랭킹 35위 토미포를 상대하게 된 조코비치는 대회 통산 10번째 우승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체력 소모가 극심한 여자 농구에서는 30살이 넘으면 노장 소리를 듣곤 하는데요. 어린 나이로 40살 베테랑이 여전히 주전으로 뛰면서 현역 최고령 대기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채진 선수를 허재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만으로 38하고도 10달. 우리 나이로는 이미 40줄에 접어들었지만 까마득한 후배들과 똑같이 훈련을 소화합니다. 막내들과 정확히 20살까지 차이가 나는데 운동할 때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이를 잘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나이에 대해서 지금 잘 뛰고 있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2003년 프로에 데뷔한 한채진은 어느덧 프로 무대에서만 21년째 뛰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2009-2010 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무려 13년 연속 매 경기 평균 30분 이상을 뛰었다는 겁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승부욕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는 게 아닌가라는. 최근 3시즌에는 2점 슛 성공률과 3점 슛 성공률, 가로채기 1위에 오를 정도로 경기력 또한 젊은 선수들 못지않습니다. 모범 선수상을 3번이나 받을 정도로 코트 안팎에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도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코트 안에서 보여지기까지 하니까요. 저희 팀에 있어서는 진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맏언니로서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아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채진은 27일 BNK와의 경기에 출전하면 여자농구 최고령 출전 기록을 다시 쓰게 됩니다. 앞으로도 2, 3년은 충분히 현역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위의 평가가 있지만 본인은 후회 없고 멋진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저한테는 또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 게임에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를 좀 보람 있게 잘 살아보자. YTN 허정원입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다음 달 아놀드 클라크컵에 출전할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발목 부상에서 회복된 지소연이 복귀했고 잉글랜드 무대에서 뛰는 이금민과 박예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조소연과 이영주, 이민아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콜린 벨 감독은 열심히 연습한 한국말로 각오를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번째, 아놀드 클라크컵 그리고 월드컵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선수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좋은 경기 할 거라 자신해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가 리베로 오지영의 트레이드 합의 과정에서 삽입한 전 소속팀 상대 출전 금지 조항이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페퍼는 지난달 26일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넘겨주는 대신 GS 오지영을 영입했지만 지난 23일 오지영이 GS전에서 뛰지 않으면서 두 팀 간 세부 합의가 알려져 문제가 됐습니다. 구단들은 문서상으로 보장된 선수의 권리를 침해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한국배구연맹 코보가 문제 삼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보 측은 문체부 질의를 통해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산악인 최초로 아무런 보급도 받지 않고 홀로 1000km 이상을 걸어 남극점에 도달한 김영미 대장이 어제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김영미 대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해 11월 27일 남극 대륙 서쪽 허큘리스 인렛에서 출발해 51일 동안 1186.5km를 100kg의 썰매를 끌고 남위 90도에 도달했습니다. 김 대장은 2008년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며 국내 최연소 7대륙 최고봉 완등 기록을 세우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탐험가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눈이 모두 그친 상태지만 눈구름이 점차 남하하면서 충청 이남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눈은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서해상에서 또 한 차례 강한 눈구름이 유입되겠고요.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오늘보다 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5도에 머무는 등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 대구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5에서 7도가량 크게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